이들이 찾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노동청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태일 사건을 당국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내놓았다. 빌딩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 이소선은 빈소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을 꺼냈다. 정부에서 태일이의 시신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제시했다. 그 돈이면 너희들 학비도 되고 형편도 풀릴 거다. 엄마는 그걸 거절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너희는 공장에 다니며 학비를 벌어야 한다. 그러자 중학생이던 큰딸 순옥이가 물었다.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소선은 대답했다. 그건 오빠를 팔아먹는 거다. 저는 고등학교 안 가도 된다고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돈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 오빠도 그렇고 막내는 뭐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별 말은 안 한 것 같고 그냥 따라왔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면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영안실로 들어가서 그 책상 위에 있던 그 가방을 이렇게 쫙 열으니까 진짜 그 10,000원짜리 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영안실에다가 다 이렇게 막 뿌리면서 돈 좋아하는 놈들 다 가져가라. 나는 돈 없어도 된다. 이러면서 돈 3천만 원에 아들의 뜻을 팔고 목숨을 던져가며 말하고자 했던 진실마저 허공에 날려버릴 수는 없었다. 이소선은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엄마 나 죽고 나면은 물질로도 타협하자 그러고 억압으로 타협하자 그러고 엄마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타협하자고 들어오면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나 죽고 나면 엄마 알 거라고 그래. 그 무렵 대학가에서는 전태일이 죽음으로 폭로한 노동 현실과 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전태일의 어머니가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 학생 100여 명은 전태일의 시신을 학생들이 인수해서 서울법대 학생장으로 치르자고 결의했다. 학생들은 이소선을 찾아갔다. 근데 이 어머니가 생전 처음 본 학생한테 어떻게 우리 아들이 말이지 그렇게나 대학생 친구를 찾고 그랬는데 살아생전에 나타나지 않냐고 지금이야 나타나느냐 정말 우리 아들 뜻 좀 이루어달라. 그 초기부터 딱 학생들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전혀 뭐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 그럼 우리가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겠다. 이소선이 아들의 시신을 학생들에게 내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썰렁하던 빈소에 노동청 관리와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전태일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은 공권력을 동원해 학생장을 무산시키고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슬퍼할 겨를조차 없던 어머니는 비로소 아들을 영원히 떠나보냈다. 1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가슴에 묻었지만 그녀에겐 아들과의 약속이 너무도 뚜렷한 삶의 이유로 남아있었다. 이소선은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일하던 평화시장에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이었다. 우선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은 커피 한 잔 값인 50원의 일당을 벌기 위해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했다. 작업 환경은 더욱 가혹했다.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고 환기 시설조차 없어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들은 자신의 비참한 삶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라며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한 열등의식은 바로 이 사회가 심어준 것이었다. 관리자들로부터 이제 성폭력이나 이제 성희롱 뭐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예사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이제 장시간의 저임금에 이제 정말 자기 여가나 문화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뭐 기술을 배울 경우에는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뭐 자기 위에 이제 미싱사한테 야단 맞고 또 공장장한테 야단 맞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군사정권은 모든 노동운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한국노총을 어영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구조적으로 막았다. 정부가 심어놓은 한국노총의 간부들은 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한국노총이 사실은 노동자를 위한 그 조직으로서 자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그런 예로, 대표적 예를 든다면 유신체제라고 소위 유신 독재 정권이 등장할 때 이 독재 정권 같은 경우는 그 71년부터 사실은 그나마 법적으로 있는 노동자의 권리도 제한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지지선언을 해요. 그럴 정도로 노동자의 이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서 만든 그런 조직으로 모습을 보였고, 청계피복노조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탄생한 최초의 민주노조였다. 황량한 벌판에 작은 씨앗 하나리 뿌려진 셈이었다. 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태일이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싸우겠습니다. 이소선은 평화시장 옥상에 사무실을 얻어 조합 간판을 걸었다. 뜻을 함께 이루겠다고 나선 전태일의 친구와 동료 노동자들이 노조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그런데 노조 사무실은 문을 열었지만 가입하겠다고 찾아오는 조합원이 없었다. 노조원들은 노동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노조 가입을 권했지만 노동자들은 노조를 피하고 두려워했다. 노동조합, 뭐 노동 얘기만 나오면은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빨갱이들이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관리자들이나 그 공장주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미리 막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전태일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려우니까 일하기 싫어서 죽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막 악용하고. 기댈 곳도 의논할 상대도 없던 그들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이소선이었다.